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서 그렇지 자유한국당이 내일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 속에 정작 관전 포인트는 오세훈, 김진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2위가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랍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30%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한창인 상황. 먼저 황교안 후보 캠프에선 어대황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을 줄인 거로 대세론의 다른 말입니다. 황 후보 측은 앞서 한국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승리가 점쳐졌는데 민심도 당심 따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전 시장은 침묵하고 있던 합리적 보수층, 이른바 샤이오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떠난 전체 응답자 조사에선 자신이 1위를 한 만큼 중도 표심까지 얻으면 역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 캠프의 키워드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결집입니다. 대략 투표율을 환산해보면 20% 정도의 영향, 최소한 그분들이 그거는 미칠 거라고. 현장을 휘어잡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실제 표에서도 얼마만큼 파괴력을 보일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조사에서 오세훈, 김진태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데 1위 못지않게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자도 2위에 관심을 있네요.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대황 맞습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 안 변해요? 분위기는 좀 그런 것 분위기는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외려 그러니까 1, 2위 싸움보다는 이것도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텐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여론조사 최근 거를 띄워드릴 그래요. 테니까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수희 변호사가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 판세만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입니다. 예, 저거는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자를 상대로 했을 때 일반 국민들 아니죠? 예, 일반 국민 아닙니다. 했을 때 황교안 후보가 60.7, 예. 지금 오세훈 후보가 3위로 나오고 있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꼴찌네요. 예, 지금 뭐 무응답층도 있습니다만은 네. 만일 저런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자, 좋습니다. 그럼 뭐 2위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예. 1등이 황교안 후보가 될 거다라는 데는 뭐 여론조사상 뭐 이렇게 숫자는 다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뒤집어질 건 한 번도 여론조사 나온 적이 없으면 한국당 지지자 쪽에서는 뒤집어진 적이 그럼 없습니다. 어대황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맞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예. 그런데 일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호감도는 오세훈이 오히려 앞선다며요. 지금 한국갤럽 저것이 지금 이제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41%. 네. 예. 지금 김진태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나 당 지지율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있는 거죠. 딱 그냥 정해져 있군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전당대회의 후폭풍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있는 총선에서 황교안 후보가 만일 당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 총선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자, 황교안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대세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향으로만 놓고 보면 당이 우경화될 우려도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자, 아마 그 대세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율, 전당대회 투표율이 지금 그 모바일 투표가 있고 또 이제 지역마다 직접 가서 찍는 투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끝났는데 주말로 다 합했을 때 한 24%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전 투표가.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비교해 보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정쩡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24%인데 내일 있는 전대가 8,000명 정도 됩니다, 대의원이. 그걸 다 합하면은 한 25.7% 정도 그 투표율인데 이게 2014년에 김무성 대표와 서총원 대표가 박빙 승부를 할 때 그때는 30%가 넘었습니다. 맞아요. 투표율이 30.5.
그리고 2017년 그 조기 대선을 앞두고 했던 전대에서 홍준표 대표가 당선됐던 그 전대가 25.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합했을 때 한 27% 내외, 그냥 내일 8,000명 대의원이 다 되면 네. 투표한다고 했을 때 27% 내외인데요. 이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그 2016년 그 지역 지방 선거 참패 네. 그리고 비대위 체제 그 이후에 내년 총선을 앞둔 그러니까 그 당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예, 예. 들어서는 것에도 불구하고 27% 내외의 투표율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흥행에 성공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니라고 말씀. 이수희 변호사님 저 한국당 당적 갖고 계시죠? 저는 당원은 아니에요. 당원은 아니고 한국당 비대위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뭐 애정도 갖고 있고 애증 관계를 갖고 계실 테니까. 아쉬움이 더 큽니다. 요즘은. 제가 좀 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똑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컨벤션 효과다. 이건 역풍 불었다. 사전 투표율이 24%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는 흥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지금까지 투표율이 높지를 않았어요. 원래 투표율 자체가. 원래 이 그 전당대회가 투표율이 높지는 않은데 대의원들은 이제 이 전대에 모이는 전당대회 때 모이는 투표율은 높은데 네. 그 외에는 이제 자발적인 당원들의 책임 당원들의 투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뭐 30% 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뭐 이제 내일 전당대회 열리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우리 요 시나리오만 하나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죠. 2등을 오세훈이 할 경우, 2등을 김진태가 할 경우 한번 가정을 해서 자 오세훈이 만약에 2등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론조사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당 지도부가 어디를 보고 그 좌표라고 해야 되나요? 나아갈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이냐에 상당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오세훈 후보 자체가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어쩌고 개인의 문제는 나중 치더라도 한국당 자체가 이른바 개혁보수, 중도보수 목소리를 확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힘을 우려를 받기가 하신다.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좋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자유한국당을 중도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네. 그래서 중도층이 봤을 때 우리의 그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당으로 볼 거냐. 저는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무당층, 중도층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하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는 하시긴 할 거예요. 오세훈이 꼴등을 한다는 얘기는 김진태가 2등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범친박계인 황교안 대표와 극우 친박계에 똘똘 뭉친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가 합치면은 1, 2위를 75% 다 해버리면 한국당은 뭐 그쪽으로 확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니까. 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 개혁 중도 보수를 주창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설 땅이 없네. 본인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당원들이 싫다는데 방법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바른미래당을 그러니까 그때가 바른당이었죠. 한번 해봤죠. 나가봤잖아요. 탄핵 국면 때 나가봤죠. 근데 축구 배고프잖아요. 실익이 나가보이. 없었어요. 큰 홍도 얻지를 맞아요. 못했고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당의 그 집에 보니까 이거는 문간방살이도 지금 안 되는 거죠. 맞아요. 15%가 되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와서 문간방도 참 아니고 뭐 이러면은 마당에서 서성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뭐 직업에 대한 고민, 뭐 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지만 유권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뭐 보수가 좀 재건될래나 해서 지지율 좀 올라갔는데 뭐 5.18 망언하고 뭐 이거 치르면서 뭐 박근혜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뭐 이것도 어떤 희망이라 그러면 기대라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당선된 후에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당선은 내가 뭐 당선되기 위해서 경선 때 내 이런 말을 했지만 이건 나라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 글쎄요. 태블릿 픽식 조작설이니 뭐 이런 거 다. 뭐 얘기 나오셨지만 황교안 후보 뭐 다른 거는 뭐 탄핵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세모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저거
그러니까 저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당의 이제 열렬 지지자라고 할까요? 한국당 네. 안에 강성인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야트막하게들 하시는 거예요. 저게 아예 조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저 애초에 보도됐을 때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가 약간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태블릿 PC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저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거는 다른 증거들도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조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들이 더 소수기는 하지만요. 아니 뭐 유권자들이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말고는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당 대표가 되신 분이 탄핵은 존중하면서 절차는 잘못됐고 법원의 증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치인이 애매하게 이렇게 다 아우르면서 대충 가야 될 문제가 있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밝혀야 될 상황이 있는데 요 문제는 세 가지가 전부 다 모순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탄핵은 존중하면서 절차는 잘못됐고 증거는 조작됐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공격하기를 그렇게 공격했죠. 그 당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조사라도 하겠다는 의미냐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그게 조작됐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상하는 대책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또 두루뭉실 넘어갔어요. 황교안 후보는. 그래서 저는 아마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이런 그 논의는 의미가 없다. 미래로 가자라고 하면서 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당 내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 외에서 내년 총선까지 여당과 다른 당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언론에서요. 언론이 기자들이 이렇게 모순된 발언을 하고 나고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순된 발언을 하면요. 아무리 당사자가 이제 그만하고 미래로 가자고 해도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묻고 또 묻고 그럴 때마다 이제 시달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이 미래에 대한 총선이 아니라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자칫 과거 계속 탄핵에 머무르는 그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표현이 겁니다. 거칠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딱 얘기했잖아요. 탄핵 뒤치다꺼리당 될 거라고. 참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홍준표 대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표현은 거칠지만 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신 건가요? 어제 마지막 이제 비대위 회의가 있었죠. 어제. 그럼 이 변호사님도 이제 마지막 회의 하셨겠네. 그리고 이제 그 감사패 받고 이제 다시 당에 갈 일은 없지만 이제 뭐 하신대요? 내일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기 넘겨주면서 이제 그 새 지도부에 넘겨주면 그때로 이제 비대위원장 임무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 25일 저녁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지지하는 진검다리라고 하는 그 외곽 조직이라고 하죠. 지지 단체의 창립식에 이제 저도 봤어요. 했더라고요. 진검다리 포럼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비대위원장직이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닌데 좀 너무 빠르게 행하신 거 아니냐라는 좀 쓴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뭐 저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김병준 위원장의 구도는 총선에 출마할 거다. 그래서 배지 달 거고 대권에 도전할 거다. 그러니까 맞나요?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례 쪽보다는 대구 출신이니까 지역구 공천 신청할 거고 그쪽에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공천 신청을 할 거고 뭐 무난히 공천장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행보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르죠. 당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김병준 위원장도 정치를 접으신 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계속 갈 거다. 총선, 대선 김병준 카드 계속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민주당 얘기도 한번 좀 해보시죠.
그 20대 청년들이 20대 남성들이 지지도를 빠진다, 20대 청년들이 보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럴 때 다들 교육을 잘못 받아서 반공 교육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런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과를 해도 뭐 당내에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사죄한다. 네. 우리 당 지도부는 그 20대의 고민에 우리는 공감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사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과 정도가 아니라 예. 그 무마에 나섰는데 정작 당사자인 홍익표 대변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는 20대가 왜 보수적이냐, 뭐 그 적대적인 반공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 말에 본 취지를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못 받아서 뭐 20대가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원내대표 사과에 자기는 동의를 못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설훈 의원의 경우에도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설훈 최고위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죄 성명을 냈는데도 뭐 그 설훈 당사자는 또 사죄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이 발언이 두 사람의 발언이 20대 안 그래도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그 20대에 아주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라고 20대는 아니지만 30대니까 같은 젊은 층이라고 봤을 때 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네요. 민주당의 입장을 자기가 봤더니 화났냐? 미안하다. 근데 니들이 교육 잘못 받은 건 사실 아니냐? 교육 잘못 시켜서 죄송.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도 근데 왜 20대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하죠? 왜 아니 처음에 그 촛불 집회 제일 많았던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연령층도 20대였고 예. 그리고 조기 대선 때 결과도 20대 지지율이 아주 예. 전폭적이었었죠. 그 마음이 돌아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20대들이 왜 돌아섰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천덕꾸러기 취급만 하고 있죠? 교육을 잘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로 그러니까. 보니까 예. 진영 논리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0대들 좀 만나서 얘기 들으면 정말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있는 집 자제들은 그 고민을 안 하지만 이 신분 사다리가 계층 사다리가 끊긴 네. 사회에서 20대들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권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20대 여러분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교육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뭐 3월 임시국회도 좀 힘든다 그러니까 3월 상황도 좀 잘 보시고. 예, 잘 이게 전해 지금 주십시오. 그 손혜원 국정조사, 네, 그러니까 네. 국정조사냐 청문회냐 이거 갖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예. 3월에는 국회가 열려야죠. 글쎄 열려야 되는데 그거는 가봐야 알죠. 좀 양쪽에서 좀 이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중재안을 내놨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수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